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이상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글쎄요, 오히려 외국 경쟁사 배만 불려줬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역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미국 산업을 지키려고 만든 정책이 어떻게 전혀 의도치 않게 외국 경쟁사한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줬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좀 이상하죠? 지금부터 이 믿기 힘든 과정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그 역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요, 미국 기술 시장이 팬데믹 이후 최악의 날을 맞았어요. 나스닥이 무려 6%나 폭락했고요. 애플은 하루아침에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시각, 바다 건너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정반대의 상황이 같은 날에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알려면 그 중심에 있는 정책을 들여다봐야겠죠. 바로 관세 정책 그 자체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바로 상호 관세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네가 우리 물건에 관세 매기는 만큼 우리도 너네 물건에 똑같이 매기겠다, 이거예요. 일종의 맞불 전략인 셈이죠. 이 정책이 딱 발표됐을 때 기대랑 우려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이제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고 경제가 엄청 좋아질 거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놨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러다 전 세계가 무역 전쟁에 빠지고 공급망은 엉망이 되고 결국엔 다 같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고 엄청 걱정했죠. 자,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정책이라는 화살은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서 결국 미국 경제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꽂혔습니다. 관세가 시행된 바로 그날 시장의 반응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6%, 하루 만에 6%가 빠진 건데요. 시장이 이 정책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일자리를 늘리겠다던 약속은요,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관세가 도입된 이후에 오히려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5만 4천 개나 사라져버렸어요. 왜냐고요? 수입해오던 부품 가격이 오르니까 미국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결국 그 부담이 고용에 직격탄을 날린 거죠. 게다가 정책이 하도 오락가락하니까 기업들이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신규 투자를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제조업을 살리기는커녕 미국 공장들은 무려 9개월 연속으로 생산량을 줄여야만 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진 거죠. 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아수라장일 때 삼성은 대체 어떻게 사상 최고가를 찍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던 현상, 바로 사재기에 있었습니다. 기업들의 심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곧 관세 폭탄이 터진다. 그 전에 공급이 끊기거나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기 전에 필요한 부품은 무조건 쌓아두고 보자, 이런 공포 심리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요.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가짜 수요, 인공적인 수요가 폭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패닉 바잉, 이 거대한 사재기 열풍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삼성이었던 겁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제발 칩 좀 달라고 하면서 주문을 쏟아내니까 삼성의 1분기 이익이 시장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삼성이었을까요? 세상에 공급 업체가 그렇게 많은데 왜 유독 삼성만이 이 혼란 속에서 웃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삼성은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어요. 둘째,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미국의 초거대 기업들조차 삼성 칩이 없으면 첨단 제품을 아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가격 결정권이죠. 삼성은 관세? 크고 그냥 가격에 얹어서 받으면 되지 하고 고객에게 비용을 그대로 떠넘길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분석 보고서에 나온 이 문장이 당시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기술은 정치보다 강하다. 아무리 강력한 정치적 압박을 가해도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에 대한 수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잔치 뒤에는요, 반드시 혹독한 청구서가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이 차트가 바로 그 재고절벽이라는 개념을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2026년 초에는 사재기 때문에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죠. 하지만 기업들 창고가 부품으로 가득 차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래의 주문은 뚝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미래의 수요를 지금 당겨 쓴 거니까요. 이 미래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이 사태의 최대 수혜자였던 삼성조차 도저히 앞을 예측할 수가 없다면서 2분기 실적 전망 발표를 아예 포기해버렸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비용 증가는 결국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네, 바로 소비자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이 관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녹여내면서 우리가 쓰는 아이폰 같은 제품 가격이 25%에서 많게는 50%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뚜렷한 승자 없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술 산업 전체를 아주 길고 깊은 불안정의 늪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고 만 겁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이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과연 어느 한 나라가 혼자서 무역전쟁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깊게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명백한 한계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묶음을 가지고 좀 씨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라는 이 거대한 폭풍이요.
이게 글로벌 IT 산업, 특히 삼성전자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거시령제 분석 기사부터 기술 전문 매체의 아주 날카로운 리포트,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차트까지 그야말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의 임무가 바로 그 파편들 속에서 하나의 큰 그림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내놨던 예측이 왜 그렇게 보기 좋게 빗나갔는지, 그리고 왜 이 정책이 어떤 기업한테는 정말 재앙이었는데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됐는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역설이요. 네, 그 기묘한 역설의 작동 방식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청구서가 결국 소비자로서의 당신에게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 그 경로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내기판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관세 정책이 처음 발표됐을 때 말이에요. 네, 정말 뜨거웠죠. 한쪽에서는 미국 제조업이 부활한다, 장밋빛 미래가 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대공황급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경고하고 정말 극단적인 전망이 맞붙었잖아요. 맞아요. 8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누구 예측이 맞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뭔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틀렸습니다. 아, 둘 다요? 네, 경제는 무너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되살아나지도 않았죠. 한마디로 거대한 불발탄이었던 셈이에요. 불발탄이라? 네, 이 숫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거의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 가깝습니다. 일자리를 살리겠다더니 오히려 수만 개가 사라졌고요. 오히려요? 네, 그리고 공장을 다시 돌리겠다더니 공장 가동률은 거의 1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정책의 핵심 목표, 그러니까 제조 부활이나 무역 적자 개선은 아예 효과가 없었다는 건가요? 네,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 적자요. 거의 그대로였어요. 유일하게 눈에 띄게 늘어난 건 관세 수입뿐이었습니다. 월 평균 한 250억 달러 정도가 더 거쳤으니까요. 그래도 그건 성과 아닌가요? 하지만 이걸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는 주장은 비유하자면 컵에 담긴 물로 수영장을 채우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작년 한 해 거친 개인 소득세가 관세 수입의 12배가 넘었거든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규모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거시경제라는 큰 판에서는 사실상 얻은 게 거의 없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IT 업계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그랬죠. 단순히 관세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까지 패닉에 빠졌던 걸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기업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었던 겁니까?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걸 디지털 혈전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디지털 혈전이요? 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이 혈관이 막혀버릴 수 있다, 이런 공포였죠. 관세가 발효된 날 S&P 500 지수는 팬데믹 이후 최악의 날을 보냈습니다.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하루에 7%씩 주가가 증발했고요. 특히 애플은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원 가까이가 사라졌는데 이건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 전체 가치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400조 원이요.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규모네요. 그 공포의 실체가 바로 그 공급망 마비의 위협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아이폰의 거의 모든 부품과 조립을 중국에 의존하는 애플, 또 수많은 중국 판매자들이 생명줄인 아마존에게 이건 단순한 비용 증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생산 자체가 멈출 수 있다. 네, 바로 그 실존적 위협이었던 겁니다. 반도체는 일단 직접적인 타겟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언제든 규칙이 바뀔 수 있다는 그 불확실성 자체가 업계를 그냥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유럽연합까지 가세했다고요? 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를 겨냥한 보복 관세를 경고했죠. 순식간에 IT 업계가 글로벌 무역 전쟁의 최전선 한복판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바로 여기가 정말 기가 막힌 지점입니다. 네, IT 세상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보이고 네로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폭락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만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21일 1월 20일에는 잠시 주춤했지만 바로 다음 날 21일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이 드라마틱한 단전이야말로 관세의 역설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선 그 20일의 하락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혼란이 없습니다. 네, 그건 왜 그랬던 건가요? 그러게. 네, 연초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으로 12일 연속 주가가 올랐으니까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어이, 이쯤에서 이익을 좀 챙기자 하고 매물을 던진 거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상관없이요? 그렇죠. 단기적인 숨 고르기였습니다. 하루 전의 하락은 그저 소음이었을 뿐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다음 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신고가를 경신한 진짜 동력은 뭐였습니까? 시장이 하루 만에 이 관세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의미요? 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바로 패닉 바잉, 즉 공포의 사재기입니다. 패닉 바잉.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AI를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그 AI의 뇌세포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 즉 삼성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막겠다고 위협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을 얼마를 부르든 구할 수 있는 만큼 다 사서 쟁여놓겠죠. 바로 그겁니다.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정확히 그렇게 행동했어요. 와, 관세가 붙기 전에 혹은 공급망이 막히기 전에 삼성의 HBM과 DDR5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말 그대로 돈다발을 싸리고 달려든 겁니다. 정말 광적인 사재기였군요. 네, 이 광적인 사재기 열풍을 보면서 시장은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첫째, 삼성은 AI 시대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공급자라는 것. 그리고 둘째, 삼성은 관세 같은 외부 비용을 공익에게 그대로 전가할 수 있는 막강한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 가격 결정권. 결국 이 사건은 기술은 정치보다 강하다는 명제를 시장에 아주 똑똑히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반전이네요. 미국 기업을 보호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그 미국 기업들의 돈으로 삼성의 역대급 실적을 만들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책 설계자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자책골 아닙니까? 완벽한 자책골이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 패닉 바잉이라는 게 마냥 달콤한 열매만은 아니었습니다. 보내주신 다른 자료들을 보면 이게 사실은 양날의 검이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양날의 검이라.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겠지만 결국 미래에 팔았어야 할 물건을 미리 땡겨다 판 조삼모사 같은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나중에 수요가 갑자기 뚝 끊겨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바로 그게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재고 절벽, 인벤터리 클리프의 공포입니다. 재고 절벽이요? 네, 상반기에 고객사들이 창고를 가득 채워놨으니 하반기에는 신규 주문이 실종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죠. 실제로 이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삼성전자 내부에서조차 2분기 실적 전망치, 즉 가이던스 발표를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였군요. 네, 스마트폰 쪽도 비슷한 이유로 2분기부터 출하량이 줄어들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고요. 설상가상으로 중국 시장 리스크까지 겹쳤다고요. 네, 그게 또 다른 골칫거리입니다. 삼성 메모리의 최대 고객 중 하나가 중국인데 미국이 중국으로의 AI 칩 수출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 내 기업들의 부품 수요가 크게 위축될 위험이 생긴 겁니다. 특히 삼성 HBM 매출의 약 3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오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최상급 칩이 아니라 주로 중저가 AI 칩에 들어가는 물량이거든요. 그 수요는 좀 불안정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미국의 제재 강도에 따라 언제든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다소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었던 거죠. 정말 복잡하네요. 한쪽에서는 패닉 바잉으로 주문이 폭주하고 다른 쪽에서는 재고 절벽과 중국 리스크를 걱정해야 하고. 네, 그렇죠. 이런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업 계획을 세웁니까? 대체 어떤 생존 전략들을 쓰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로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점이에요. 마비 상태요? 네,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수시로 규칙을 바꾸는 이른바 골대 옮기기식 정책 앞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조차 섣불리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혼란을 넘어서 장기적인 혁신과 투자를 지연시키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을 텐데요. 물론이죠. 몇 가지 뚜렷한 생존 전략이 보입니다. 첫째는 생산기지 이전이에요.
공장을 옮기는 거군요. 네, 삼성전자는 당장 TV나 가전제품 공장을 관세 역량이 적은 멕시코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걸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둘째는 방어적 투자입니다. 방어적 투자요? 네, TSMC나 애플이 막대한 돈을 들여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건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보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렇게 투자하니 관세는 좀 봐달라는 무언의 메시지인 셈이죠. 아, 그런 계산이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중국 시장 대신 다른 안정적인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HBM3 같은 최고급 제품에 집중해서 수익성을 방어하려는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업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복잡한 셈법을 쓰고 있군요. 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생존 드라마가 결국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당신의 지갑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이 모든 혼란의 비용은 최종적으로 누가 치르게 되는 겁니까? 슬프게도 그 청구서는 늘 최종 소비자에게 향합니다. 아,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영향은 바로 가격 인상입니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품에 붙는 세금이고 그 세금은 결국 생산자와 유통업자를 거쳐 가격표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예상 수치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리슈어링 비용과 관세 부담이 합쳐지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IT 기기 가격이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50%요? 지금 쓰는 스마트폰이 1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정말 엄청나네요. 네, 특히 아이폰처럼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은 제품은 타격이 더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애플이 관세 비용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아이폰 가격이 무려 40%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40%.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정책이 현실화됐을 때 당신이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숫자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당초 목표였던 제조 부활이나 무역 적자 해소는커녕 거시경제에 별다른 영향도 주지 못한 채 IT 업계에 거대한 혼란만 일으켰습니다. 네,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등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AI 반도체처럼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돌아가는 이 첨단 기술의 시대에 과연 한 국가의 정치적 목표가 경제적, 기술적 현실을 무시한 채 모두에게 심각한 부작용 없이 관철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제적 탈동조화, 즉 디커플링이라는 구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신기론 아닐까요? 그리고 그 신기로를 좇는 대가가 결국 당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더 비싼 가격과 더 긴 혁신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